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세계는 이제 긴축의 기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0.5% 인상하는 건 22년 만에 빅스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두어 차례 빅스텝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미국의 경제에 지금 강하고 더 긴축적인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그동안 풀었던 달러를 급속도로 빨아들이는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0.5%밖에 안 나죠.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미국에서 돈값을 더 많이 쳐주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화가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급등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 그동안 해왔던 돈풀기의 대가, 인플레가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와의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죠. 22년 만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앞으로 또 여러 번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차대조표 축소에도 들어가죠. 양적 긴축도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고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인플레의 악순환에 빠질 상황이죠. 그동안 풀어왔던 돈풀기의 여파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팬데믹이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어쩔 수 없이 임금의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상품 서비스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팬데믹의 영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미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임금까지 올라가면 더더욱 인플레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성장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미쳤죠? 40년 만에 최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8%가 넘어갑니다. 돈풀기의 폐해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현상, 여기에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동안 돈을 많이 풀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서 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버텨왔던 상황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그 힘마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뤄왔던 긴축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잠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 돈이라는 거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예전엔 금을 바탕으로 달러를 찍어낸 거였지만 지금의 달러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찍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어디 가든 통용될 수 있어야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능을 잃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돈이 휴지가 된다. 이게 바로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빵 한 덩어리 값이 2천억 마르크, 아무리 독일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빵 한 덩어리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화폐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짐바브웨 여기 많이 아시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잡을 수 있었던 거, 신뢰를 잃은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의 고삐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이유, 그만큼 화폐의 신뢰, 화폐의 교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유, 그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패권 국가인 미국, 이러한 달러의 힘을 이용해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인쇄기를 돌렸어요. 그 결과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게 됐고 인쇄기로 돌리고 달러의 무기화가 이루어지니까 힘 있는 나라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달러의 위상이 위협받는 상황도 최근 들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죠. 현재의 달러는 대체 불가의 통화입니다. 그치만 그 위상이 흔들리면 그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시기에 그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긴축을 단행하고 있어요. 달러 패권은 무역 불균형 적자, 대외 채무, 또 인플레이션 관리, 이 당면한 과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미국 결국 달러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긴축이죠. 긴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전망이 되니까 달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긴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말씀드렸죠. 현재의 상황인데 이 상고가 더 가속화될 지경입니다. 한국 서민 경제의 타격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고물값이 급등해서 일시적일 거라던 물가 상승이 지금 잦아들지 않고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고물가의 상황이에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죠. 미국이 긴축을 본격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요.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찔끔찔끔 올리는 사이에 미국은 더 속도를 내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AA2로 유지가 됐는데 여전히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외국에서는 계속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넘었죠. 나라의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빚은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높아져서 지금 워낙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빚 문제까지 얽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빚이 많이 늘었나 보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빚을 늘리는 과정을 겪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그 비율을 좀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가계부채만 떼어놓고 보면 G20 평균의 6배 수준만큼 늘어나 있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GDP 대비 100% 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이 가계부채 총량마저도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가 산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이죠. 전세보증금도 빚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자기 집을 빌려준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 쓰는 것, 이게 바로 전세금입니다. 이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그 빚의 양이 850조가 넘어요. 이것도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 있겠죠. 또 숨겨진 빚, 자영업자의 빚도 가계의 빚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 취업자의 24%가 자영업자입니다. 4명 중 1명이 장사해서 버티고 있어요. 자영업자 결국 가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빚이 900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빚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해주고 이렇게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예받은 대출만 130조가 넘게 있어요. 이들 지금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고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갚아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도 유예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실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유예 조치가 9월이면 끝나죠. 아직 안 끝났는데 이들의 연체액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느라 빚내서 뛰어갔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사업자 내가지고 부동산 대출로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또 여기에 긴축의 시대에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정된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정도 감소를 했고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주담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신용대출은 줄어드는데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사람들이 빚내기를 주저하는데 왜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을까요? 집이 안 팔리고 거래가 종말한 상황에서 왜 더 늘어나고 있죠? 이유는 이미 예정된 집들 이거에 대한 값을 치르느라 또 빚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수년간 수많은 아파트가 팔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돈이 있어서 분양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 손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대는 2달 연속 증가를 했죠. 분양받은 아파트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에 전국이 공사판인 상황이고 아직도 지어지고 있고 이 집을 기다리고 시세 차익을 바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계속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둔촌주공 지금 이주비 대출 놓고 금리 싸움이 붙었죠. 대출액의 규모를 보면 사업비 대출이 7천억이고 이주비 대출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의 빚을 내가지고 지금 어디 전세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돈 갖고 딴 데 투자해 놓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빚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3%대 후반대로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조합에서 3%대 초중반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협상이 안 되면 금융 리스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빚을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부채만 해도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서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안 잡히는 빚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900조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개인과 동일시되는 자영업자의 빚이 또 900조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사면 돈 번다고 해서 분양받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생수 뭐 이런 거 갚치르려고 예정된 빚까지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통계에 잡힌 거 실제보다 훨씬 작게 잡혀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 갖고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늘어나는 속도 또한 37개국 중에서 최고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거 미래 소득에 기댄 신용을 기초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빚을 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소득보다 3배 빨리 빚이 늘어났죠. 특히나 2030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오를 곳이 없고 지금 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뭘 하냐고 하면서 영끌이 오랐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입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친 집값 현상 때문에 2030이 영끌하고 비투하고 이렇게 해서 빚을 잔뜩 져놨는데 그들의 소득으로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빚을 지고 있어요. 긴축의 시대가 왔다는 거 빚을 갚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빚 갚을 돈이 없고 빚을 끼고 산 집만 가지고 있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8대 2죠. 부동산이 8, 금융자산이 2, 일본은 4대 6, 미국은 3대 7,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모든 자산을 부동산, 그것도 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변변치 않은데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그 와중에 우리는 빚까지 잔뜩 지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데 어디 대피할 공간은 없고 이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우려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닮은 꼴인 상황이 왔다고 요즘에 와서야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퍼펙트 스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죠. 경제 지표의 상당수가 지금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이고 환율은 어느새 1,300원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물건 만드는 데 쓰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못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러니 대출을 완화해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DSR 풀지 못하죠. 새 정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딱히 뭘 하지를 못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 집값 80%까지 대출해주겠다고 하는데 DSR 못 건드리죠. 또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주겠다고 말로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시장에 불만이 아니라 지금 가만 내비둬도 죽어나갈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오른다고 또 펌프질을 하죠. 금리는 집값에 영향이 적다고 빅스텝 한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전문가 5명 중 3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오른다고 할 사람들이죠. 일기 신도시가 술렁이고 지금 집값 오른다 하지만 거래가 있나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 와도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3%대 영끌에서 빌려 쓴 이자 이 금리가 10% 돼도 난 버틸 수 있다. 안 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정말 끝없이 우상향할까요? 소나기는 피해가라 이런 얘기 있죠.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닌 게 자명한 상황에서 언제 그칠지 모르는 우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나는 비 안 맞는다. 나는 비 맞아도 끄떡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비 맞고 있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거고 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